네, 오늘은 5시에 일어났고 어제 푹 잤습니다. 그제는 가족들하고 양주를 먹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제 그 장사하는 동생 팔아주고 싶기도 하고, 양주 뭐 비싼 게 아니라요. 7만 원 하는데요. 그리고, 어, 정말 오랜만에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취해봤는데, 이제, 기분도 좋고 취하면은 이제 자꾸 저는 제 그 말실수,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은 제가 대학교 때는 술 취하면 좀 울었어요. 주사가 우는 거야. 주사가 우는 거였고, 성질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화내는 것보다. 보기는 안 좋죠. 예. 근데 술이 적당히 취하면은, 어, 제 주사 중에 하나가 자꾸 뭘 해주겠다, 뭐 선물을 주겠다, 그림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야, 너 준다고 그랬어? 나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또, 그러면서 이제 선물, 그림 그려서 주는 거야. 술 먹이면은 이제 입에서 준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술자리에서 한 말을 또 다음날 나는 지켜야 되고, 막 그림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매번 다짐을 해요. 안 돼. 술 먹고 꼭 뭐 준단 말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게 주는 게 본성이다. 어떤 본성이고 타고난 DNA입니다. 우리, 우리 친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 자식들이 배를 굽는데 쌀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가. 애들을 밥을 안 먹었는데, 자기 애들이.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이제, 에, 거지나 또는 이제 스님, 이게 시주하러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이 영상은 지금 다른 때랑 전혀 달라요. 이건 상당히 기획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맨날 뭐 준다는 얘기 잘하듯이, 음,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선물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 바라는 거 없다. 선물만 주고 싶다. 제 그림이, 어, 어떤, 아무튼 어떤 운명과 어떤 이, 제 그림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문명사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당장 4배로 올리라고 했던 분이 그 기치료사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 자기가 진단했을 때 제 그림값 상승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년 후에 1억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조금 오른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지금 호당 5만 원, 이거는 너무 이제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간 정도의 가격 형성을 좀 하라는 의미예요. 그 형님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지금 이게 너도 피곤하고 당장에 올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충격, 일단 충격도 있고 유예 기간을 좀 충분히 주고 싶다. 한 달. 유예 기간이 뭐 충분한 것도 아니죠. 한 달이고 그 이후에 1년 한 반값 정도. 원래 올리고자 했던 그림값의 반값, 호당 10만 원으로. 호당 20이 아니라 호당 10 절반으로 또 1년간 유예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래서
나도 내 그림이 정말 중국에서 비교적 제가 젊었을 때, 이제 60대 중반에 100억을 돌파한다는데, 그림이. 요즘 나이 60대 중반이면은요, 지금 이 외모랑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15년 후인데. 그럼 15년 후에 100억 돌파하면 10년 후에 얼마 돌파한다는 얘기죠? 10억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림 하나. 그것만 해도 그림 하나가 로또 복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로또 1등. 15억이니까. 그게 10년 후잖아요.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확률의 로또 1등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믿음이 없어서 그림값을 지금 그림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어, 그림이라는 것이 원래 제가 밑에 댓글에 달았지만, 화가를 후원하고 그림을 산다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는 그 대륙 부자, 그 대륙의 부자, 국가 부자 아니면 힘들었고, 세월이 흘리면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지금은 그게 이제 중산층까지 내려오긴 했죠. 근데 중산층도 여전히 비싼 그림은 못 사죠. 그 이제 그림의 그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음, 현재 형편이 전혀 그림을 사기 어려운 사람한테 내 그림을 전달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부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왜 그러냐? 또 물어봐. 그래야 내 그림 값이 10억, 1억 넘고 10억 넘고 중국에서 잘 나가고 세계적인 이제 바빠가지고 돌아다니라고 전시 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그분들이 볼 거고,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럼 그 그림을, 어, 더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고, 또, 개 중에는 중간에 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에 내 그림을 팔아서 그 긴급 구호 자금이나 뭐 빚을 갚는다거나 그런 분들도 생길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어, 그림을 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먼저 내 그림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 게임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제. 그 형님이. 다시 이제 왜 그러는지, 고아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값을 안 올릴까?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제 또 자기 몸의 신하고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 형이. 그랬더니, 아하, 이러는 거예요. 아하, 하더니, 제가 지금 그림을 싸게 막 할부로 이렇게 파는 게, 믿거나 말거나, 전생에 빚을 갚는 작업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 그림 사주시는 분도 어쩌면 제가 지금 현재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게 또 제가 그분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래요. 제가 지금 그림을 싸게 파는 게. 음. 근데 지금은 증명 안 되고, 이제 나중에, 그,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거래가 돼야만이 그 부동산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 근데, 우리 건물은 이거 1,000억짜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 건물이 1,000억짜리 하려면요, 1,000억, 1,500억, 2,000억을 들고 그 그림을 사고 싶어서 현찰을 딱 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5명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건물은 얼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어떤 흐름, 그 사람 그림이라면 묻지마 투자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깔려 있을 때만 그림값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값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자기 그림이 시장에서 바로 그 흐름을, 어,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걸 구상을 합니다. 네, 구상을 하죠. 갤러리랑 막 상의도 하고, 화상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어요.
그, 그 그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유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겠습니까? 장기전이죠. 그거는 기획을 어떤 잘해야 되는 거고 장기전인데 여러분 모든 장기전에 가장 잘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모든 장기전에 기본기하고 체력이잖아요. 우리 그 히딩크 어르신이 그 월드컵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 선수들은 기본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 체력 훈련을 엄청 시키잖아요. 후반전까지 뛸 수 있게. 1순위가 체력이고 2순위가 기본기인 거죠. 3순위는 기교죠. 그때 어떤 기교. 또 운. 운이나 기교는 그 3순위예요. 그 다음이에요. 기교와 운은. 1순위가 체력이고 2순위가 기본기고 그 다음이죠. 나머지죠. 이 얘기 왜 나왔지? 술 먹은 다음 날이라 정말 오랜만에 양주를 먹었어요. 참 아보도우루가 나 그 아보도우루 의사 때문에 가끔 이렇게 술을 먹게 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건강관리법 중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과음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보도우루 그 면역학 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보도우루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쓰나미가 한번 필요하대 몸에.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이죠. 과음이라는 게. 날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독주를 마신다는 게 그죠? 근데 이게 매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축제 기간 때 과음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음주 가무를 뭐 3일 동안 했다. 뭐 부여의 영고인가? 어디에 뭐 동맹해가지고 며칠 동안 막 음주 가무하고 그랬었다. 그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일을 그저께 했는데 아주 건전하게 우리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아기는 물론 잤지만 가족과 함께 양주를 먹었습니다. 예. 그게 진짜 맛이죠. 술의 맛이죠. 고생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마셔야죠. 어, 아무튼 제가 그 빚을 갚는 거래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질문을 해야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hu 작가는 왜 그림 값을 안 올리냐 했더니 빚을 갚고 가겠다라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33개월 할부로 그림을 사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영상은 3년 후에나 그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조금 더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99만 원으로. 그러니까 뭐 이자 이런 거 없어요. 3만 원씩 33개월 하면 99만 원이죠. 제가 전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 지금부터 그림 구매하는 하는 분들한테는 판화 선물 이런 건 없어요. 예, 없고 그냥 딱 그림 진품 하나만 99만 원.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거시기 한데 99만 원으로 그냥 로또 1등 주문한다. 여러분 로또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800만 분의 1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로또 1, 2등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99만 원으로 제 그림을 사면 로또 1.5등은 된다 이 말이에요. 15억까지는 안 될지라도 한 몇 억은 된다 이 말이죠. 로또 2등이 한 5천만 원이죠. 그 이상은 가는 거니까 로또 1.5등이죠. 이 작은 그림이고 그림값이라는 게 원래 화가가 완숙기에 그린 게 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달았더라고. 당신 그림이 10,000배 성장한다는데 그게 뭐 사실이냐. 그 계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호단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산 그림이 10,000배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산 그림은 한 100배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55세부터 그림 완숙기에 이제 그림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 1000배까지가 가는 거고, 또 이제 제가 60세 이후에 그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뭔가가 발달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림에 막 밀려 있으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겠어요? 무화지경으로 막 그리겠죠.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지금 공급이 안 될 정도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정신없이 하는 도중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막 캔버스도 지금 500만 원어치 주문해 놓고 저 작은 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막 하죠. 뭐 사주 봐야지 뭐 하지. 얼마나 바빠요. 사주 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 그림이 사주 정확하게 말하면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제가 적어봤어요. 사주 보완 인테리어 주역 뾰족한 수 그림이에요. 뾰족한 수예요. 그러니까 주역 64개 중에서 어,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어, 화가 부족한 사람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림이 태양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부족한 사람은 그러니까 막 목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물수도 있고 엄청 풍부한데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꽤 지금 이상하게 그 사람들부터 그림을 먼저 그리게 돼요. 또 그게 인연이야. 그럼 얼마나 쉬워. 태양만 뜨겁게 그냥 확 그냥 강렬하게 이글거리게 딱 그려서 밑에다가 남두유성 하고 세 가지 소원 유성 세 개 짝짝짝 그려서 주면 끝나요. 지금까지 제가 그려왔던 유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수가 부족한 사주인데 태양을 그려본 아니 맞죠? 그렇지.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뜨거운 태양을 그려서 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화천대유 그림, 하늘에 해가 뜬 그림을 만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좀 할인했어요. 그 99만 원이에요. 3만 원씩 33개월입니다. 99만 원 파나 없고 했는데 그 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화천대유께가 수가 부족한 사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러면은 달이 위에 떠 있고 밑에 남두육성이 있고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걸 하면 되겠구나. 달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예로부터 물을 지배한다 그래서 물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행성 일종의 행성이 될 뻔한 우리 달이 행성이 될 뻔한 위성이거든요. 원래 그 달과 지구 쌍둥이설이 있어요. 큰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지구로 흡수가 됐고 나머지 달은 쪼매내져 가지고 이렇게 결국 위성이 됐다. 이게 달의 지구 달의 형성 쌍둥이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달도 행성이었던 거죠. 우리 달이 그 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달을 그리고 근데 훨씬 오래 걸려요. 달 그리는 게. 달은 분화구를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수가 부족한 사람 그림 그려주는 게 이제 훨씬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화가 부족한 사람 먼저 해주는 거죠. 다 훨씬 쉽고 빨리 나오고 강력하게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수가 부족한 사람은 그림을 그려주는 게 3배, 4배로 힘들고 그리고 달을 그리고 달과 남두육성을 그리면 주역 괴가 바뀌어버려요. 화천대유괴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가지 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천수괴, 수천수괴가 되는 거고 또는 지천태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수가 뭐고 지천태괴가 뭐냐는 검색해 보세요. 검색. 네. 저는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준다. 제 책에서도 그냥 키워드만 던져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제 여기 있었던 그림 밑에 그 연꽃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 위에 달이 뜬 그림은 어떤 괴가 되냐면은 지수사괴가 됩니다. 스승사자 지수사괴. 그러니까 지수사괴가 되고 그다음에 태양이 있고 꽃행성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화지진괴가 되는 거죠. 화지진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림 유형으로 잡은 주요 괴가 화천대유, 지천태, 화지진, 수천수, 지수사 5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왜 5가지가 되냐면 사주에 따라 이 5가지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너무 부족하다 보면 그냥 1순위 화천대유로 딱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력한 태양이 필요해. 근데 뭔가 좀 애매해. 뭔가 이렇게 좀 더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더 장식이 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많고 좋고 이래. 그러면은 이 친구는 태양도 화를 하나 일단 박아놓은 다음에 꽃행성을 그려서 꽃행성에다가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으면은 보완이 되겠구나. 그럼 이게 화지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너무 없다 그러면 달을 그려서 그 물을 상징하게 해주고 괴상으로는 지천태괴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천수괴로.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수천수괴는 뭐 이렇게 해석되더라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뜻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수 하잖아요. 운수. 동양에서 그 운이라는 게 사주를 보시면 되고 수는 주역입니다. 운수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컬러를 통해서 그림의 컬러를 통해서 사주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자체를 주역 괴상을 그림에다가 박음으로써 수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운과 수를 보완해 주는 그림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대부터 왜 나는 그 동양학에 또 빠져가지고 사주 공부하고 음양원 공부하고 그림도 안 하고 미대생인데 주역 공부하고 막 주역으로 막 점도 쳐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 이게 그림으로 완성되잖아요. 예전에 커넥팅 닷이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여러분 타로 카드 얘기 좀 해드릴까요? 또 이제 타로 카드도 제가 공부 안 했겠습니까? 했지? 그래서 이제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보면서 트랜서핑 트랜서핑 타로 카드라는 책을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 타로 카드 이렇게 박스가 하나 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타로 카드예요. 그림이 바뀌었어 이미. 근데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타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타로를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주역하고 똑같으니까 주역. 제가 주역 괴상을 이제 읽으면 이건 어떤 괴고 어떤 괴고 이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가 지 사주를 알아. 지가 내가 뭐가 부족한 걸 알아. 그러면은 그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타로 카드나 주요 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그냥 붙여놔 버려. 저는 타로 카드 중에서 좋은 거를 그러니까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절반 나쁜 거 버려. 타로 카드 버려버려. 좋은 거 중에 최상위 5개, 7개는 항상 붙여놔요. 타로 카드를 이렇게 붙여놔.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것들은 그냥 곳곳에 벽에다 붙여놔 이렇게 타로 카드를. 그리고 눈으로 슬쩍슬쩍 봐 이렇게. 어우 좋은 타로 카드네. 좋은 거네. 맨날 눈에 좋은 것만 보여요. 타로 카드를 좀 벽에 붙여놔 버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마치 신단처럼 모셔놨어요 카드를. 그게 이제 타로 카드 사용법이에요. 근데 그림이 똑같은 겁니다. 제 그림이 제 그림은 뭐 타로 카드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완해서 그 사주에 맞는 주역 64개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구도를 해서 그러니까 컬러가 운수 보완이고 주역의 구도가 뾰족한 수레니까요. 어떤 수를 주는 거예요. 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운수예요. 운수. 아무튼 아, 며칠 전에 이제 할 얘기가 많네 진짜. 며칠 전에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어, 글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읽어왔던 뭐 소위 말하는 와칭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와칭 뭐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의 책을 읽었어요. 물리학자들이 쓴 책, 외국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쓴 책, 그런 책으로 먼저 양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상당히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크릿이라든가 와칭이라든가 뭐 이런 책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신비한 일들은, 기적적인 일들은 전부 양자 얽힘 현상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양자 얽힘하고 평행 우주론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양자 얽힘하고 평행 우주론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럼을 썼거든요, 얼마 전에. 양자 얽힘 에세이라고. 어,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양자 얽힘 에세이를 어떻게 쓰지? 며칠 전 새벽 4시에 영감이 딱 왔어요. 영감이 왔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그 입자 또는 파동들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 하나였던 게. 이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 알아보듯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평행우주론을 제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통일장 이론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면 다음 팟캐스트 때 제가 소개할 책이 양자생물학 책인데, 양자생물학 책을 소개하면서 양자 얽힘하고 평행우주론을 정리를 안 하면 도저히 이 책을 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은 기존의 빅뱅 이론부터 다시 손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양자 얽힘이하고 평행우주론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한 점에, 특이점에서 우주가 형성된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특이점은 곳곳이다,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빅뱅 계란선을 얘기한 거죠. 계란이 하나 있어, 계란. 우주 계란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우주 계란은 아직 빅뱅 전이에요. 파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럼 우주 계란의 파동은 뭐냐? 우주 바깥에 그 계란 껍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란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이 계란이 깨지면서 원래 하나였던 계란 껍질이 무수한 입자나 무수한 조각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물방울 있잖아요. 신의 물방울 있잖아요. 계란 흰자. 계란 흰자에 그 계란 껍질이 무수한 우박이든 돌이든 이렇게 바뀌어서 딱 수면파에 딱 동시에 떨어진 거죠. 동시에. 너무나 무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수면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수면파가 뭉친 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 빛은 그 뭐냐? 그럼 계란 노른자는 뭐지? 계란 껍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우주 빅뱅 계란 모델을 정하고 그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양자 얽힘하고 평행 우주론 연결이 돼요. 안 그러면 연결이 안 돼. 빅뱅 모델이 바뀌어야 돼요. 그 빅뱅은 특이점에서 우주가 공간에서 벌어져 생긴 게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물방울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고, 근데 그건 단지 계란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계란 껍질이 깨져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계란 껍질이 깨지는 현상이 최초의 파동이에요. 그게 빅뱅이에요. 근데 특이점이 여러 곳에 있는 거죠. 빅뱅은 여기서도 일어났고 저기서도 일어났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빅뱅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다. 빅뱅은. 그러면은 우주 안에 모든 것은 양자로 얽혀 있다라는 게 가능합니다. 왜?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게 쪼개졌으니까. 그것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빅뱅.
그래서 우주 계란 모델이 평행우주로 나고 양자와 얽힘이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제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글은 나름 재밌게 썼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칼럼 이제 여기저기 카스 뭐 페이스북 올릴 건데 지금 신문사에서 오타 수정 중이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오타가 엄청 많은데 칼럼에 오타가 들어가면 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에 좀 이거 좀 몇 가지만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한 다음에 오타 올리겠다고 공유하려고 지금 공유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유 힘들다. 할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우리 집 청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와 제 가방은요 쓰레기가 꽤 많이 차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내가 과자를 들고 가고 밤 껍질을 이렇게 밤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집 쓰레기통에다가 그걸 버리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넣거나 넣어서 내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은 제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 쓰레기를. 그 집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그 오줌하고 똥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예외인데 웬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어서 가져와요. 집 청소할 때도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공간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거실을 청소하고, 제 방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이지 뭐.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와 제 가방과 제 방은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남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은 조금 신경을 써요. 물론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뭐 말도 안 된다 할 텐데 나름대로 더 신경을 씁니다. 청소를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어, 제가 왜 저의 그 청소법하고 쓰레기를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그게 흔히 말하는 그 보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은, 그런 기질인 거죠. 제가 술 먹으면 뭐 선물, 자꾸 뭐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 피해를 주기 싫다라는 공공의 영역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걸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데, 단사리가 아니라, 아무튼 끼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일본은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중국은 부자가 되라. 한국은 경쟁에서 이겨라. 영국은 새로운 걸 시도해봐라. 이게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장 자주 듣는 거랍니다. 한국은 이겨라. 중국은 부자 되라. 일본은 폐를 끼치지 말아라. 남한테. 영국은 새로운 걸 시도해봐라. 항상. 얼마나 멋집니까? 영국은 역시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영 제국이었고 그 역사가 뭘 담고 있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그 말을 가장 많이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걸 시도해봐. 이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라고 하니 얼마나 정말 문화적인 레벨이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라 하고 부자 되라 하고보다 레벨이 높잖아요. 그거보다 레벨이 높은 게 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 이게 좀 레벨이 살짝 높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해봐라. 라는 게 가정에서 늘 자주 듣는 얘기라고 그게 꼽혔으니 영국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를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듯이 제가 지금 그림을 싸게 그것도 33개월 할부로 3만 원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빚을 먼저 갚고 시작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기치료사 형님이. 너가 지금 빚을 갚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게. 그래서 그림값을 안 올리고 유예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종의 백칠이지, 인생 백칠인데, 제 앞으로의 제 그림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캔버스를 딱 사면은, 저 캔버스는 전주 공장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캔버스가 경남 마산에서 만든 캔버스가 있는데, 저 캔버스보다 1.5배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주문을 할 때 500만 원어치 정도 300 이상 주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마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한 2톤, 1.5톤 하이탑이 와요. 1.5톤 하이탑으로 가져오더라고요. 높은 걸로. 0.4톤, 0.4. 트럭 중에 0.4가 있어요. 0.4톤 하이탑으로 오는데, 거기는 막 300, 500호가 들어가죠, 캔버스가. 아, 정말 갖고 싶은 트럭이죠. 0.4 하이탑. 아, 그러니까는 기름값이 일단 세니까, 기름값이 뭐 한 20만 원 나와버리니까, 최소 뭐 300만 원 이상 캔버스를 시켜야 되고, 거기는 큰맘 먹어야 돼요. 거기서, 저 150호도 거기서, 저기 150호 있잖아요. 저기 150호 큰 거 보이죠? 저 150호가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캔버스 하나가 50만 원. 지금 값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캔버스 값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큰 캔버스 자체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 없는 재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작은 캔버스 그게 더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경남 마산의 공장에다가는 350만 원어치를 주문을 해서 지금 100호하고 150호를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올해 개인전 때 쓸 거예요. 개인전 때. 근데 캔버스 뒷 마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타카 박는 게 일단 정갈해요. 일자로. 착착착착착. 그 1.5배 차인데, 가격이. 근데 전주 공장에서 한 거는, 전주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주의 모 공장에서 자기들이 공급하는 단가가 있고, 거기 이제 그 숙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카 박는 게 벌써 약간 삐뚤빠뚤 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이렇게 딱 당겨야 되거든요, 뒤에서. 당겨야 되는데, 나무가 깨져. 그 압력 때문에. 그래서 캔버스 뒤가 가시가 생겨요, 가시가. 제가 인생 백칠 설명하려고. 가시가 생기는데, 여기서 캔버스를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여기가, 이 모서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나뭇결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결이 깨지면서 뾰족한 가시가 생겨요. 그럼 제가 그림 그리다가 이 캔버스를 옮기다가 그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림 그리다 보면은 뭐, 이 캔버스 뒤에 가시가 있지. 나 조심해서 잡아야지.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딱 잡고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막 돌리고 막. 그러다가 손에 찔려요. 그러니까 이 캔버스에 이제 검정색 배치를 하기 전에 제가 1순위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첫째, 타카로 여기 오돌토돌한 걸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박힌 그 타카 숫자만큼 제가 손으로 또 박아요. 손타카로. 손타카로 왜 하냐면은 그래야지 정교하게 박을 수 있어요. 이 끝에. 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제가 오른손으로 힘들어서 못하고 왼손으로 박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이 캔버스 끝라인에 그 타카를 뭐 0.5mm 남겨놓고 박을 수가 있어요. 딱 끝부분에. 손으로 탁.
이거부터 먼저 박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박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카톡이 하나 왔네. 아무튼 뭐냐면 동영상이 최근에 올라간 뭐야? 아, 옛날 동영상을 보고 올렸구나. 강의. 먼저 오공본드로 그 가시가 일어나는 부분을 바릅니다. 내가 손에 찔리면 안 되고, 또 저만 찔리겠어요?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손에 찔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매끄럽지 않은 이 캔버스 테두리에 이 여기에 매끄럽지 않은 거를 나이프로 뭐 탁하는 이거 손탁가로 여기 정확하게 뭐 0.5mm로 남기고 딱 0.5mm 그 이하로 남게 탁 박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박아야 되겠네. 살짝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0.5mm 하려면 이 끝선을 맞추면 돼요. 딱 박는 거예요. 그럼 딱 여기 0.2mm 정도밖에 안 남죠. 딱 끝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캔버스가 이 나무에서 뜨는 공간 자체가 아예 사라져요. 그런데 그 마산 허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 손 다칠까봐 여기다 종이를 발라서 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자가 되겠죠. 종이가 발라지는 게 어자나 아자가 되겠죠. 여기 종이를 다 발라요. 딱 잡으면 캔버스를 딱 잡으면 뒤가 종이야. 여기가 종이야. 타카가 안 보여요. 이렇게 딱 박은 다음에 싹 잘라가지고 종이로 뒤를 쫙 발라가지고 옵니다. 1.5배 차인데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캔버스를 만드는 거를 우리 익산 미성화반 사장님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너덜너덜거리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주문할 때는 이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 아무튼 너무 너덜거리길래 저희 마산 제1화방에서 만든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뒤에 타카가 안 보이니까 캔버스 뒤에 종이를 발라버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 화실에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이제 놀래는 거죠. 와, 캔버스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구나. 타카를 일자로 박은 다음에 정확하게 또 칼질을 해요. 칼질을 쫙 한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발라놨어. 가시에 찔릴 일이 전혀 없어. 종이를 이렇게 바르니까. 종이가 여기서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피부가 닿을 일이 전혀 없죠. 종이를 발라가지고 와버리니까. 풀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때는 스카치 테이프로 오공본드를 바른 다음에 그 튀어나와 있는 걸 또 깎아버리면 이 각이 안 나오잖아. 이 맛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공본드를 붙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딱 발라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발라요. 그런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위에다가 타카를 하나 탁 박아주고 이 안쪽으로는 그냥 타카 박을 필요 없이 좀 길쭉하게 해서 딱 발라놓으면은 여기가 나무가 깎이지 않으면서 딱 정확하게 직각으로 90도가 나오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이대로 오면 돼요. 뭐 테이프 떨어져도 여기는 이미 건조가 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 그리기 전에 제가 1순위로 하는 작업이에요. 뒤를 소비자들이 또는 제가 작업 중에 캔버스를 이렇게 잡을 때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해라. 이게 1순위입니다. 이게 기본. 뒤부터 손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백칠을 하고 검정색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들어가는 거죠. 아니 물 좀
사실에 그 노랑 색깔 그림 얼마 전에 영상 찍었던 8호짜리 그림 혹시 자기 사주가 맞게 그려진 건지 6년 전 그림이니까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제가 맞게 그렸죠. 사주도 안 보고 예전에 그 형이 와가지고 이건 제가 1999년부터 했던 포도나무 넝쿨손 작업인데 이거를 저는 이제 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1999년 20대 후반에 했던 생각이잖아요. 그때는 이 넝쿨손에 이 잡고 막 올라가는 게 굉장히 그 욕망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 딱 오더니 아니 그 실내 풍수상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위로 솟아있거나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닌데 아니 자기가 이거 봤을 때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봐봐요. 아니, 이게 왜 칼을 들고 있는 거냐. 이게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인 거지. 그 형도 나한테 딱 하나 던지고 가는 거야. 저도 이제 그림 막 몇 시간 동안 수정해주고 더 이제 퀄리티 저기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했던 이 작업의 컨셉을 칼 들고 싸우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바뀌진 않을 텐데 그 컨셉이 뭔가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춘다거나 좀 더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컨셉으로 제가 다른 시각으로 이 포도나무 넝쿨손을 보게 해준 거죠.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를 칼의 손잡이처럼 보이는 데를 잘라버리고 이걸 이제 지휘봉이다. 지휘봉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꿨고 생각을 바꾼 거죠. 바꾸고 크리스탈 바니쉬를 바를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더 튼튼해지고 이제 반짝반짝거리게 돼. 크리스탈 바니쉬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한 통에 12,000원입니다. 이게 한 통에 물론 양은 뭐 조금 들어가죠. 크리스탈 바니쉬가 비싸서 지금 제 그림 위에다 못 발라요. 그러니까 호당 5만 원 가지고는 저거를 도포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그림값이 올라가면은 일반 그로스 바니쉬 대신에 크리스탈 바니쉬로 제 그림을 덮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투명해지고 화면이 단단하고 막 걸레질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비싼 재료를 못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로또 1.5등을 전달해 주느라고 싸게 널리 지금 보고를 하는 뭐 그걸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죠. 현재 지금 저는 그림을 홍익인간 정신으로 그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기치루사 형님이 진단을 해주더라. 48분 됐네. 놓친 거또 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한테 이제 앞으로는 99만 원입니다. 이제 만 원 깎았어요. 3만 원씩 33개월. 그 대신 조금 더 비싸게 사신 분은 섭섭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그리면요. 거의 3년 지나서 4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대한 대가로 만 원을 더 깎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양자 얽힘하고 운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그림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 때 우리 일랑 이중상 선생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림 하나가 그 집안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의 무게감이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 그림을 그 집에 걸어야 되니까. 그 집안의 운명, 운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로. 왜, 우리가 그 그림 하나로 운수가 바뀐다라는 거를, 어,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계란 노른자 가설할 때, 계란 우주 계란 가설할 때, 그 속에 있는 노른자는 무엇일까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신의 영혼이에요. 신의 마음 같은 거예요. 신의 영혼인데, 신의 영혼은 신의 태양이에요. 신의 영혼에서는 엄청난 그 빛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계란 껍질이 딱 깨졌어요. 그럼 파동을 만들죠. 근데 그 물결파하고 그 우주 중심 계란 노른자 자리에서 나오는 그 신의 영혼의 파장이 있어요. 신의 마음의 파장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파는 물질이 되는 거고 신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영혼은 온전해요. 온전한 완전체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주라는 게 과연 뭐냐? 신의 온전한 빛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굴절된 렌즈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별빛을 그대로 다 받지를 못해요. 굴절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빛이 통과하면은 뒤에 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왜곡돼서 보인단 말이죠. 굴절돼서. 그게 우리 몸이에요. 불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의 마음 그 중심에 우리가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게 부족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다 부족하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 사주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고 우리 몸은 굴절된 렌즈와 같다. 신의 빛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전달도 못해요. 근데 바로 그 굴절된 렌즈가 개성을 만들어내고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굴절된 렌즈가 본인의 사주예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주의 과학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여기도 출장 가서 우리의 세포는 별빛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최초의 에너지 자원으로 쓰게 됩니다. 최초의 방화제나 그걸 쓰게 돼요. 그래서 별빛이 우리 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포는 작동을 결국 멈추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빛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세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별빛이 우리 세포의 최초의 그 어떤 에너지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속에서는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세포에는 별빛이라는 돌멩이가 날라오는 겁니다. 빛이.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잖아요. 빛 방울을 그리잖아요. 별빛이라는 돌멩이가 우리 세포를 때려요.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 파장이 없이는 우리 세포는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 신의 그 은총물, 그 빛을 계속해서 받는 왜곡된 렌즈인 거죠. 우리 몸은. 그런데 우주 계란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물질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몸의 파장하고 그 신의 마음이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란에 그 하얀 막이 있죠. 계란 안에 속껍질. 그 계란 안에 있는 속껍질이 여러 겹이 있는 거예요. 우주 계란은. 그래서 그걸
그걸 다차원으로 볼 수 있고 11차원 여러 겹의 11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빅뱅 이론 중에서 멤브레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빅뱅이라는 것은 어떤 막이 있는데 우주 진동과 파동이 막에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호수 위에 그 기름종이 같은 거 이렇게 투명한 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결이 막 일어요. 처음에 물결이 어떻게 일었다고요? 네.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던 그 계란 껍질이 깨지면서 물결을 때렸다고요. 그러면 맨 위 표층에서 때렸어. 그러면 그 표층에서 파장이 또 그 아래층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중막 안에 노른자 자리에 신의 마음, 신의 영혼이 있는 거. 그래서 그 파동하고 신의 영혼의 불빛이 만나서 다양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게 되고 평행 우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이미. 근데 우리는 그 일부만 체험하면서 사는 거죠. 왜? 우리는 굴절된 렌즈니까. 완벽한 렌즈가 아니니까. 완벽한 돋보기나 또는 오목 렌즈가 아니라 이렇게 좀 아무튼 부족하니까 제가 안경을 쓰듯이 이렇게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데 이 안경이 뭐예요? 이 안경이 제 눈을 이 안경이 이렇게 보완해 주잖아요. 예. 초점을 맞추게 해주죠. 초점이 뭐 근시나 원시를 딱 이렇게 맞춰주게 되잖아요. 이 안경이 일종의 사주 보완입니다. 이 안경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뾰족한 수라고 부르냐면 사주 보완과 주역이 들어간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개별 맞춤으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안경 하나씩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굴절도가 완화되는 거예요. 굴절도가. 그 빛이 왜곡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별빛을 잘 소화하게 되는 거죠. 사주는 별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떤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 이 시간을 해서 시공간을 지나가는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중우주론이잖아요. 옛날에 이휘재 개그맨이 그래 결심했어 A, B, 슬라이딩 도어스, 사랑의 블랙홀 뭐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 평행우주론 영화, 소스코드 이런 거. 그 약간을 어차피 나는 굴절된 렌즈 그 정상이 아닌데 약간 내가 이쪽으로 우주 바다에서 내가 이쪽으로 헤엄칠 거냐 이쪽으로 헤엄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주가 펼쳐져 버린다. 그리고 그 전혀 다른 우주는 이미 다 계산돼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그러면 내가 뭔가가 눈에 띄어야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고 뭔가를 잘 봐야지 내가 그 방향으로 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안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뾰족하게. 내가 뭔가를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전두엽이 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자체가 뭔가 더 렌즈가 나한테 맞는 도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 수정체하고 이 각막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모든 신체는. 근데 그걸 정상으로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원에서 의학적인 수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질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책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죠? 인문학 치료 또 모델 치료라고 어제 오신 분이 저를 만나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이제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이제 시니어 모델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분인데, 아무튼 무슨 그 직함하고 뭐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면,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다 영감이 오는 대로 다 이렇게 입으로 풀거든요. 푸는데 어떤 사업 아이디어든 뭐가 됐든, 근데 저는 그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의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도너스를 사오긴 했지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잘 나와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면은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옵니다. 음. 그래서 또 이제 그분도 역시 뭔가를 하나 얻어서 또 갔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익산역하고 전주역을 착각한 거예요. 근데 전화기가 이미 2주 전부터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분은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전화번호도 다 날라가고. 근데 시간상 저를 만나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전주역 근처에가 화실이 있었지, 그러고 이제 온다는 게 익선역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제 화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아니, 전주역 옆에 있는 걸 익산역에 와서 찾으려고 하니 헷갈린 거예요. 이제 익산에 살고 전주에가 화실인데 이제 헷갈린 거죠. 익산역에 와서, 나 예전에 봤던 역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저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개날이어서 올라가야 돼요. 광명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뭐 이왕 하는 거나 화실 가기 전에 어머니 익산역에 모셔다 드리고 화실로 가자. 좀 피곤하지만 이제 과음한 다음 날이니까 피곤하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딱 태우고 익산역으로 가는데, 그 길로 꼭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좀 소로길로 제가 접어들었어요. 소로길에서 익산역 도착하기 100m 전에 사거리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문을 열고,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딱 그랬더니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확률이. 그러니까 전화기가 고장났고 저를 만나서 회의할 거는 있는데, 전주역 화실에 가면 만나겠지 하고 전주역으로 간 게 아니라 익산역으로 와가지고 익산역 근처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야 돼서 저는 그냥 어머니는 택시로 보내고 나는 화실로 갈까 하다가 택시비 아끼자 그러고서 어머니를 차에 이제 모시고 익산역으로 가기 100m 전에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다고. 아니, 익산역에서 내 화실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몇 시간 동안 헤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차피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2시간 헤맬 각오를 했대요. 내 화실을 찾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헤매자. 그러면 아마 찾겠지. 근데 익산역에서 찾아서 제 화실이 나와야 전주역에가 있는데, 그래서 30분 걸어 다니고 있었대. 그러니까 내려오는, 올라가는 차표를 이미 끊어놓은 상태죠. 터미널에서. 차표를 끊어놓고 한 2시간 정도 헤매면 내 화실을 볼 수 있겠지. 그러고서 전주 익산역 근처에서 헤매고, 이렇게 헤맨 거라기보다는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30분 정도 걷고 있었는데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시고 어머니 올려보내고 모시고 이제 여기 전주역에 와서 어제 한 또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참 재밌었고, 야, 그런 확률이. 그래서 이제 새 전화번호 제가 이제 입력하고, 제가 이제 그 시니어 모델 그 회사에 이제 자문 역할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문이죠, 자문. 좀 길어지네. 아무튼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즉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신의 영혼,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신의 영혼이 그 빛이고, 그 신의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신의 영감을 바로 우리 몸이, 우리 잠재의식이 해석을 하려면 어떤 마음의 렌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의 렌즈, 물질화되지 않은 이전 상태.
그 마음의 렌즈가 있는데 이 마음의 렌즈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우리가 뭐 타로 카드라던가 뭐 한다거나 누가 지나가다 툭 던진 한마디 말이라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가공이 됩니다. 마음의 렌즈가 가공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도 가공이 될 수 있고 벽에 걸린 그림을 통해서도 내가 가공이 될 수 있고 타로 카드를 통해서 가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는 옆집 매일 만나는 그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내가 가공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멘토를 사랑하면 동경하는 그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그 마음의 렌즈가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목적의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진짜 렌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렌즈를 가공해주는 그런 기법들이 있고 그것이 각종 세라피인 거예요. 그게 종교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그게 마음의 렌즈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들이 성찰을 한다고 그럴 때 거울을 닦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을 닦는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거울을 닦는 것도 맞긴 맞아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왜곡된 거울로 나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반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왜곡된 렌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뻑에 빠졌어. 그러면 이 거울은 나를 자뻑하게 해주는 거울이야. 그럼 자기는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보는 내 생얼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렌즈를 가공한다는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도록 거울을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라 이거예요. 마음의 렌즈를 닦는 것도 먼지가 낀 걸 닦는 것도 있지만 그, 그 부족한 도수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 그게 이제 렌즈를 가공하는 겁니다. 마음의 렌즈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 때 그 스승님이 해주셨던 아니 그림 하나가 집안의 운명을 바꾼다고? 나 우리 자식 그 후대까지? 그렇다면 그림이 그 마음의 렌즈를 가공하는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주 보완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할 법한 그 사주와 주역은 궁합이더라고요. 또 이게 참 재밌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주역이 어떤 꾀의 구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주와 그러니까 운과 수가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운수가. 어, 이거는 정말 맞춤 서비스죠. 정말로 맞춤 서비스. 그리고 그림이 왜 마음의 렌즈를 가공하는 힘이 제가 봤을 땐요. 그림만큼 강한 게 없다가 현재 제 결론입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 노출 빈도. 인간은 정보의 80% 이상을 눈으로,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뭐 빛이 있으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아예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무래도 저기 신의 최초의 직업이 화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지. 우리 선생님 농담이.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거잖아요. 신의 첫 번째 직업이 화가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스승과 제자 사이의 농담. 아, 그런데 노출 빈도가 일단 침실이나 거실에 걸린 그림이 딱 하나로 고정된 하나의 그림이 노출 빈도. 그래서 우리가 TV를 봐요. TV 속에 수많은 명화들이 오는 예를 들어서 아트 TV를 즐겨본다고 합시다. 그림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저한테 맞는 건지도 뭐 자기한테 맞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림 하나를 딱 거리들 작가가 어, 자기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 33개월로 99만 원짜리 그림을
한다는데 저는요 그거 그리느라고 엄청 바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리느라고 저는 다른 그림을 어, 그릴 시간을 이쪽으로 양보한 거예요. 그 99만 원짜리 여러분들한테 줄 그림을 그릴 시간을 제가 양보한 겁니다. 물론 그만큼 신은 저한테 수명을 더 주실지도 몰라요. 제가 양보한 만큼 신께서 이제 제 마음을 알 거니까 어, 렌즈를 가공을 해서 개인의 그 시력에 맞게 렌즈를 가공을 해서 집에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그림이 내 마음의 렌즈를 매일매일 가공해줘. 노출 빈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가공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그림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의 이미지로 가장 많은 시간 자기랑 대화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책상 앞에 있는 그림. 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어? 오늘 자면 꿈을 꾸지만 안 자면 꿈을 이룬다. 그거 왜 붙여놔요? 더 공부하려고 그냥 잠 안 자고 막 공부하려고.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명언을 붙여놓는 것과 명화를 하나 걸어놓는 것과 비슷한데 명언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식이 아무래도 작용을 할 것이고 명화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전두엽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요? 잠재의식으로 바로 가죠. 그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마음의 렌즈 가공 효과가 있는 게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12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자, 마무리 좀 해봅시다. 운기를 조절하고 운수의 변화를 주고자 의도한 제 그림은 마음속에 신의 빛과 별빛을 받는 그 렌즈, 가상의 렌즈를 가공하는 하나의 도구다. 제 그림이 그런 여러분들 각각의 그 도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사주에 맞는 주역괴가 따로 있더라. 해보니까 제가 구상을 해보니까 사주마다 맞는 괴가 따로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각 사람의 그 삶의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주가 수가 부족한 사람한테 주역 그 화천대유가 가장 좋은 어떤 수이긴 한데 이 사람은 그 수가 부족해. 수가 부족한데 나는 그 화천대유 그거 줘요. 그거 태양그림 나 그거 마음에 들어. 그거 딱 집에 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나마 부족한 수가 더 말라버리죠. 그러면 뭐 수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하는 거. 또는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하겠죠. 사주와 한의학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천대유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가족 공간에 걸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사주가 있는 그 가족 공간에 좋은 의미를 가진 최고 세상의 주역괴를 딱 걸어 놓으면 이제 그 중에 어떤 자식은 받고 어떤 자식은 못 받고 하겠죠. 그 도움을 받고 뭐 하겠죠. 뭐. 그런데 침실에 건다거나 할 때는 그 부부에게 맞는 걸 한다거나 각자 하나씩 에,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사람의 사주를 동시에 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사주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구도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주역괴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주역괴가 제 그림의 구도예요. 뭘 그릴 것이냐 구도가 되는 거고 컬러가 사주 보완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보니까 그림 주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네. 딱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주요 괴를 선정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 즉, 뭐, 어떤 부부 중에, 뭐, 남편은 화천대유,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은, 아니구나. 아무튼 부부 중에, 한 분은 수천수계로 해주시고, 한 사람은 화천대유로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역 기회를 그려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달이 있고, 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 주세요라고 이렇게 아예 사진 찍어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역을 아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잖아도 사진을 보다 보니까 좋은 주역 수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걸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달도 그려보고, 예, 뭐, 한 두세 가지 더 구도를 짜서 드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똑같이 99만 원짜리 그림을 저한테 주문을 해도 33개월로 주문을 하셔도 태양 그림을 걸고 싶어도 그 그림을 걸면 더 불리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분은 달 그림을 거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남녀 간에 자기 인연을 찾을 때도요, 그 전생에 왼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만나야 된대요, 또. 부부간에 왼수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이제 서로 그 부부간에 싸울 만큼 싸운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떤 그림과 어떤 색이 마음에 들 때 하고, 또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진짜 악연인 경우. 악연도 호감이 가요. 왜냐면은, 자기 잠재의식에서는 그 사람과 만나서 청산해야 될 빚이 있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 그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어. 좋아 보여. 이렇게. 그래서 만나면 이제 악연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싸울 운명인 거죠. 한번. 부부싸움을 아주 진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 그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가 이제 감각의 정원 예인데, 감각의 정원 저 색깔이 좋다라고 했던 분에 대한 제 해석은, 처음에 저거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첫 순간에, 저분은 저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해줘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저 색깔과 거의 보색을 이루는 반대색을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 저 색깔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냐,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건데, 그때는 제가 사주를 안 볼 때라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환불해주겠습니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랬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첫눈에 반한다고 해서 그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첫눈에 반하는 건 정말 이제, 자기를 고생시켜야만 하는 사람한테도 반할 수 있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 그걸 천을귀인, 귀인을 봐도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다행인 건, 그나마 사주라도 점검을 해서 그렇게 컬러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사주에 따라 좋은 주요 괴상을 배치할 수가 있고 하는, 정말 제가 30년 공부죠. 30년 공부. 30년 공부가, 사주 뭐 이런 거는 뭐 30년 공부가 아니라 이제 거의 45년 공부 또는 거의 50년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 주역 같은 경우에 주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30년 정도 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주 맞춤 뾰족한 수,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눈에 제3의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3의 눈도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제3의 눈에 눈이 쓰는 안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눈이 쓰는 안경 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림이. 그래서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막 1, 2주 만에 뭔가 좋은 일들이 막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막 달라지고 그럴 수가 있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2경우만 일찍 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합니다. 정말 신장 개업을 하는지 정말 몸이 아픈지 알잖아요. 보면 알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좋은 그림도 인연인데 괜히 뭐 나 신장 개업한다 어디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몸이 아프거나 신장 개업 하시는 분 먼저 좀 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3년 반 이상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개월 할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3년이 다 가잖아요, 거의. 그리고 한 6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6개월에서 10개월만. 근데 저한테 일시불로 그림 선물하고요. 3년 만에 받은 사람이 있고, 2년 만에 받은 사람이 있고, 1년 만에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늦게 제가 전달하게 되면 너무 미안해서 그림을 하나를 더 드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림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판화를 더 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그려야 될 그림이 너무 많고 개인전도 해야 되고 이제 또 향후에 중국에 막 몇 억씩 팔 그림을 또 지금부터 비축을 해놔야 되고 지금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릴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품으로 선물을 드리긴 좀 앞으로는 어렵고요. 그냥 그 진품 크기의 판화를 제작을 해서 사인을 해서 드리면은 진품에 물론 한 100분의 1 가치밖에 안 되지만 진품이 10억 갈 때 그 판화가 1000만 원 갈 거고 진품이 100억 갈 때 그 판화도 1억이 가겠죠. 100분의 1 100분의 1에서 뭐 한 2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죠. 판화는. 그래도 제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정리했나요? 1시간 22분 찍었는데요. 이 얘기 안 했구나.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운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잘 먹어야 된다. 그것은 보약도 해당을 하고. 근데 운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의 기본은 소식이 기본입니다. 소식. 진수성찬을 가급적 피해라. 진수성찬을 가급적 피하고 진수성찬은 1년에 한두 번. 뭐 부모님 제사 때나 아니면 명절 때 한두 번, 한 서너 번 되겠네. 1년에 서너 번. 진수성찬은 분기당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1년에 서너 번만 진수성찬을 드시고 과음도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술을 먹는다는 건 엄청나게 럭셔리한 행동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술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먹기도 힘들었던 게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자주 진탕 먹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거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운수를 바꾸는 게 기본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거의 기본은 소식이고 자기 몸에 맞는 걸 먹는 것이다. 소식을 하면서도 몸에 이로운 걸 자기 몸에 보편 사람들에게 이로운 게 있고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야채 이런 거 야채도 이제 체질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잘 먹고 소식하고 생명력 있는 음식을 먹고 두 번째 잘 싸야 된다. 배설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잘 싸는 거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섬유질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잘 싸는 거의 기본은 운동이에요. 운동.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장운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땀도 나오고 배설도 잘 되게 된다. 잘 싸는 것의 기본은 운동이다. 그래서 소식과 운동 이것이 자기 운수를 바꾸는 기본입니다. 소식과 운동이 저도 이제 운동
시작할 거예요. 맨날 시작한다고만 얘기하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진짜 해야죠, 이제. 잠시 후에 이게 끊고 팔굽혀펴기라도 좀 하려고요. 네. 자, 잘 먹고 소식, 잘 싸고 운동. 세 번째가 뭐죠? 예.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 잘 먹고 잘 싸야 돼. 한 다음에 하나 덧붙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잘 자야 돼가 있잖아요. 잘 자야 돼. 잘 자야 돼를 쪽잠이니 뭐니까지 다 포함해서 명상 시간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시간. 자기 과업에 몰두하지 않는 시간을 전부 보면은 잘 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을 바꾸는 세 가지 일상적인 방법에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동안에 좋은 풍경을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럼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여행을 갈 만한. 그런데 우리가 쉬면서 눈을 감고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것도 좋고 넓은 자연에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고 비행기 타면서 하늘의 구름 밑에서 보이는 그 지구를 동네 보세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작아지는 그 보면서 굉장한 명상이거든요. 아, 우리 동네가 저렇게 작았었나? 오늘 굉장한 명상이에요. 비행기 타는 것도. 그러니까 여행이 가져다주는 그 우리 마음의 렌즈를 가공하는 것이 렌즈 가공은 언제 하죠? 휴식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잠잘 때 하고 쉴 때 마음의 렌즈가 가공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그 도중에 작아지는 마을을 보면서 또 렌즈가 가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빠. 여행 갈 돈이 없어. 그때 99만 원짜리 제 그림을 걸어두고 최대한 아름답게 그려볼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미학적으로 그릴 테니까. 그림을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 쉴 때 아름다운 풍경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출렁거리는 물결과 작아지는 나의 마을, 작아지는 서울, 작아지는 지구를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왜 2억을 2, 3억을 내고 우주여행을 예약한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지구가 한 덩어리로 안 보이죠? 우주여행 가면 지구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동그랗게.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장면. 사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무중력 공간에 가게 되면 지구가 하나로 보이는 한 덩어리.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지구가 일부분만 보이다가 약간 살짝 둥근 것만 보이다가 완전히 하나의 원으로 지구를 보는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냐. 그것 때문에 2억 3억 내는 겁니다. 그 풍경 한번 보려고. 물론 달에 가면 이제 놀라운 풍경, 달에서 지구가 뜨는 풍경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한 뭐 20억 30억 줘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달 여행이나 화성 여행이 나오면은 화성 여행은 100억인가? 지금 잠정적으로 그 비용을 한번 화성 여행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비용이 100억이 넘을 거고요. 달 여행은 한 2, 30억이 될 거고요. 무중력 공간 여행만 2억 3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돈을 들이지 않고 단돈 99만 원으로 태양과 달과 지구와 우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신의 눈동자 쏟아지는 별빛 유성 이런 것들을 매일 보면서 휴식할 수 있다고요. 보면서 보고 휴식하고 또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또 틈틈이 또 그림 감상하고 저 그림이 내 사주를 보완하고 좋은 주역회를 담았단 말이지 하고 또 보는 거야. 그리고 쉬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렌즈가 계속 가공이 되고 잠재의식이 선택한 자기의 이 다음 순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소식, 잘 싸고 운동, 잘 쉬어야 된다. 잘 쉴 때는 눈을 감고 좋은 걸 상상하거나 좋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좋은 상상을 하거나 상상 얘기했지. 좋은 풍경을 보거나 좋은 자연 풍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2억 3억을 내고
무중력 공간에 가서 정말 지구가 한 덩어리로 된 걸 한번 보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제 그림을 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무중력 공간에 가서 볼 수 있는 둥근 지구, 뭐 달 말고 뭐 은하, 유성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저는 세 가지 소원을 의미하는 유성을 아예 그려놓잖아요. 한 가지 소원, 두 가지 소원, 세 가지 소원. 가족이 많으면 한 5개, 7개 그립니다. 가족이 5명 이상이야. 그럼 3개만 할 수가 없어서 5개, 그러니까 357로 갑니다. 유성은 제가 3개, 5개, 7개 해서 357로 유성을 그려서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그 유성이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성을 보면서 또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고, 굉장히 또 신비주의로 가는데 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양자 얽힘의 세계로 가면은 여러분 그 양자 생물학 책에 보면은요, 우리 코도 분자 진동을 느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느낄 것 같다. 상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홍길동 전에 보면은 홍길동이 주역을 딱 하잖아요. 홍길동 전에 딱 했더니 오늘 나를 죽일 살기가,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를 죽일 분이구나. 보더니 멀리서부터 살기를 띤 그 자객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느껴요. 살기가 느껴지는데 홍길동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살기가 느껴져요. 근데 살기를 어떻게 느끼나 봤더니 이것도 한번 TV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심장 박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피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러니까 이지스함의 레이더인 거예요. 심장이 촉촉촉 박동을 하면서 이 주변에 그 자기장하고 전자기장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의 이 자기장이 이 주변 자기장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인다 그러죠. 좋은 일이 일어나겠고 느낌이 안 좋아. 어디서 누군가 나쁜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자객이 지금 막 살기를 품고 나한테 오고 있어.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전자기장하고 심장하고 그 자객의 의동, 살기 이걸 가지고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게 심장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심장의 자기장이 면역력이 좀 약해졌나 봐. 감기기가 오면 심장의 자기장이 몇 미터까지 가냐면 150m. 150m.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이죠, 군중. 군중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그게 동조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군중 심리라고. 그게 이제 전자기장의 이제 기본은 그 양자장이겠죠. 그 양자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게 우리 심장의 심장 박동이 레이더이기 때문에 레이더는 어떻게 가죠? 이렇게 돌죠. 제가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했거든요. 레이더 기지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레이더 기지. 전파를 쏘는 거야. 뭐가 있나? 반사를 받는 거야.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축축축 하면서 심장의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예요. 심장의 레이더. 파장이 반사되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 잠재의식은 지금 다 알아. 마음이 알아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악의를 품고 지금 표정만 밝게 하고 있는 건지, 표정이 아니라 표정도 밝고 마음속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나를 도와줄 마음으로 온 건지, 아니면 나랑 계산하러 온 건지, 뜯어먹으러 온 건지, 이게 마음을 비우면 그 심장이 그걸 알아버려요. 이게 레이더니까. 근데 보세요. 레이더 기지 한번 영화에서 가끔 나오죠. 레이더 기지 가면은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저기
적군 기나 적군 배가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보이죠? 불빛이 삐 한번 돌아갈 때마다 딱 맞을 때 얘랑 딱 맞았어. 이때 삐 하는 겁니다. 반사가 되니까 또 한 바퀴 돌아. 삐. 레이더에서 반짝거리는 속도가 이게 돌아가는 속도예요. 삐, 삐, 삐. 빨리 하면 이게 빨리 돌아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 없어요. 이제 무리가 오니까 이게 망가지거든. 그래서 속도는 대략 1초에 한 바퀴, 2초에 한 바퀴, 똑딱, 똑딱, 뭐 1, 2초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이게 전발 쏘는 거. 우리 심장이 그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 사람은 사기꾼을 금방 알아봐요. 오자마자 알아봐요. 심장이 그 간파에, 심장이 상대방의 심장을 느껴버리거든. 심장이 레이더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딱 느껴가지고 혈압이 올라. 혈압이. 더 빨리 뛰어 심장이. 압력이 막 더 세져. 왜? 준비하라는 거야. 뭘 준비하라고? 너에게 적의를 품은 사람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뇌는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근데 일치가 돼 있으면 알겠지. 심장과 두뇌가 일치된 사람이라. 굉장히 고수들, 무술의 고수라든가 도인들이라든가 저 같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평소에 마음을 비우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느껴져요. 그게. 보면 느껴지는데 보통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심장은 느껴. 심장이 레이더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혈압이 올라가. 내가. 예. 이거 측정했어요. 측정했어. 그러니까 면접관이 있고, 야 오늘 진짜 별 얘기 다 나오네. 한 김에. 자, 면접관이 딱 이렇게 면접관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 근데 면접을 보러 왔어. 학생이. 나 신입사원이 딱 왔어.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뭐, 그래요? 거기 봉사활동 갔었는데, 그때 봉사활동을, 뭘 타고 갔어요? 생각을 못한 거.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대학 입학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느 섬에서 자기 엄마가 봉사했던 경험을 자기 거인 양 쓴 거예요. 자소서에다. 근데 그런 거 아주 귀신같이 알아내거든. 그 면접관들은. 걔 표정만 봐도 그게 보여. 표정만 봐도 이 자소서가 거짓말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절대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자소서는 솔직하게 15%에서 20%만 과장을 해라. 솔직하게. 절대 거짓말을 쓰면 안 돼. 다 들킨다. 그래요. 이제 뭘 물어봐야 될지 딱 알아. 면접관들. 그렇구나. 여기 없는 내용 물어보죠. 자소서에 없는 내용. 그래, 봉사활동 참, 그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봉사를 하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 갈 때 친구들이랑 봉사 팀원 있을 거 아니에요. 팀원들이랑 어떻게 갔어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어요? 딱 얘기를 해요. 얘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시나리오를 못 짰어. 그래서 배 타고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은 뭘 알고 있죠? 그 섬이 연륙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거기서 그 섬에 가는 어부들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부나 그 병원선이나 뭐 이렇게 특별히 그 배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은 그 섬을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인을 태운 배는 사라졌어. 이미 몇 년 전에. 민간인은 다 버스로 가. 근데 얘가 그것까지 조사를 안 한 거야. 배 타고 갔다고 해버린 거야. 땡! 거짓말 두통 났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다 알아냅니다. 면접관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면접관이 왜 그 섬에 가는 교통수단을 물어보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면접관은 왜 내가 이 질문을 던져서 이걸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거짓말이 왜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얘가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얘 심장이.
면접을 보러 온 애가 심장이 조마조마한 게 이제 표정에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소서의 거짓말이 한 50% 이상 되겠군. 아씨,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든 누구든 간에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처음에 맞선 보러 갔을 때 남자들이 뻥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뻥 칠 때 여자들이 왜 넘어오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잘생긴 것도 좋지만 재산이 좀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게 여자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땅이 수만 평이 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잘 돌아가는데 한 달 수입이 얼마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믿어져. 왜? 그걸 바라니까 믿어져. 서로 거짓말하는 거지. 둘 다 막 서로 거짓말하는. 둘 다 거짓말하면 둘 다 몰라. 둘 다 거짓말인지 몰라.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이 맑아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차릴 텐데 둘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면접관이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거짓말의 의도가 있잖아요. 사기의 의도, 거짓말의 의도, 또는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그걸 거짓 의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거짓 의도만을 품고 있을 때 그 앞쪽에 있는 상대방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측정이 됩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챈다는 얘기죠. 심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맑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느껴버리는 겁니다. 영혼하고 심장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 종류의 호르몬이 나와요. 왜? 미래의 사건이지만, 즉 이 사람은 언젠가 먼 미래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갯돈을 떼먹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 걔 들어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돈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럼 넘어가죠.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기꾼은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 15년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갯돈을 몽땅 챙겨서 해외로 날라버려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동네에 가서 막 친절하고 골목 쓸고 막 그렇게 15년 동안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 상황인가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기꾼도요 10년, 15년 동안 정성을 들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그리고 싹 돈 빌려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별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또는 공부를 안 했더라도 생명체를 사랑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살다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알아버려요. 왜? 이 사람의 미래가 이 사람 느껴져 버리는 거야. 왜?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있기 때문에. 15년 후에 사기칠 생각을 하고 왔지만 그 15년 후에 사기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걸 바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니까. 심장이 두뇌한테 알려줘. 야, 15년 후의 미래 나는 봤어. 심장이. 봤어. 내 레이더 돌리니까 저 친구 심장 뛰는 게 이상해. 하지 마. 안 돼. 돈 빌려주지 마. 걔도 들지 마. 절대 동업하지 마, 그 사람이. 심장이 얘기해 주는 거야, 잠재의식. 심장과 연결된 잠재의식, 무의식. 그게 딱 타고 전도역으로 딱 오는 거죠. 제가 버는 돈이 뻔한데 무슨 그런 거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거죠. 1시간 44분 됐네. 좋습니다. 1시간 145로 끝내거나 147로 끝냅시다. 147로 한번 끝내볼까요? 7이는 147. 1시간 47분 20초 대 끝내볼까요? 1사천리로. 이 영상 저는 찍으면서
영상이 마감되는 숫자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이 마감되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1, 2초를 잘라요. 제가 얼마나 그 수에 민감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3개월씩 그 33,000원을 할부를 하겠습니다 한 게 그 수가 그 상스러운 숫자라서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사람도 그 액수에 의한 어떤 좀 좋은 느낌을 가지시라고 33개월에 33,000원이라는 걸 한 겁니다. 곱하면 그게 100만 원 넘는 줄 좀 몰랐어요. 99만 원 9,900원 나올 줄 알고. 곱하니까 108만 7천원인가 이렇게 108만 9천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고요. 33개월을 3만 원만 하세요. 99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3만 300원을 하세요. 33개월을 3만 300원. 그럼 그게 99만 9천 원이 나올 겁니다. 99만 9,900원이 나오나? 99만 9,900원이 나오네. 모르겠어요. 잠깐만. 계산해볼까? 계산해봤더니 33 곱하기 3만 300은 99만 9,9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300원을 더 넣읍시다. 그래서 3만 원씩 해도 돼요. 그러면 뭐 9,900원, 99만 원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주보호한 주역 그림을 뾰족한 수예요. 그 주역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주보호한 플러스 그 사주에 맞는 주역 상스러운 기회를 결합해서 드릴 거니까 33개월을 3만 원 또는 3만 3천 원을 3만 3천 원 그냥 그만 33개월을 3만 원 또는 3만 300원 3만 300원을 이체하시면 3만 300원 이체하시는 분은 99만 9,900원이고 3만 원씩 이체하시는 분은 33개월로 99만 원이 되는 거고 이체 계좌는 제 휴대폰 번호 기업은행이고 제 휴대폰 번호는